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책을 한 권 지금 드렸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있었던 우리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 요거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총 정리로 복습을 해 드릴게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총정리 복습하는 날입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단번에 시험 합격하는 법.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12월이겠네요. 조금 있으면 12월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는 이유는 내년에 단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또 후년에 또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목표도 지금 단번에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5월이다 7월이다 이때 시작하시면 사실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예, 양이 많아요. 양이. 해야 될 양이 워낙 많은데 자, 만약에요 5월달에 시작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언제가 되냐면 7월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지금 이게 적응하시는 기간이야. 지금 앉아서 주위 환경도 적응하시고 사람들도 적응하시고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셔야 단번에 시험을 합격하시는데 제가 이제 하도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량을 줄여야 된다. 이게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기 때문에 분량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이 늘어나요. 책이 자꾸 늘어나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나는 공부하면서 양을 줄여야 된다. 양을 늘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그리고 선생도 자꾸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강의하는 선생은 자꾸 양을 줄여드려야 돼. 양을 줄여드려야 돼. 근데 처음부터 양을 팍 줄여드리면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양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 줄여나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줄여나가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부하시는 법이든 부동산학 개론이든 다 뭐가 있다? 체계가 있다. 총론 있고 강론 있고 그렇죠? 체계가 있으니까 그 체계에 따라서 공부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순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목차, 순서, 목차. 이 목차 맨 마지막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얘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보면 해마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집을 보면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이걸 논점이라고 한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것만 하면요. 얘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틀을 딱 잡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체계, 목차, 논점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사장님.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자,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암기를 먼저 해야 된다. 예, 암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암기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용어 문제예요. 용어. 이게 솔직히 처음에 들으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하고 같은 의미도 있는데 다른 의미로 쓰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외우셔야 돼요. 용어. 이 용어 암기하는 기간이 이제 11월, 12월이에요. 입문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기간이에요.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잡지 않고 있으면은 뒤에 가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용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제가 여러분들 시켜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러 오는 이유가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왜 수업을 들으러 오겠어요?
혼자 읽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려고 그러려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한 거는 이렇게 했구나. 대강 느낌을 받은 거지 확실히 자기 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복습한다 그러잖아요.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기 공부 반복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이 많으면 반복할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놔야지 반복을 여러 번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분량을 줄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 반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이제 확실한 암기가 돼요. 저는 뭘 강조하냐면 이해는 내가 시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암기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요. 2차 과목은 사실 시간이 좀 남아요. 근데 1차는 가장 큰 문제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시험장 가서 시간이 모자라요. 시험장 가셔서 1차는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암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시간이 모자르니까 마지막에 한 70번부터 80번까지 문제는 그냥 찍어요. 풀지를 못해. 근데 풀면 합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찍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거는요. 틀렸다고 봐야 돼요. 운 좋게 한두 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시간하고의 싸움이에요. 시간.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이해해서 풀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암기 문제도 있어요. 단순한 암기 문제 푸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시간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제에다 시간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암기 문제를 틀려버리면 그러면요. 그걸 문제를 틀려버리면 다른 데 시간에 보내줄 그게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암기 문제가 보통 우리 민법에서도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맞춰도 벌써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오늘 예를 들어 드리려고 오늘 이 기출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이제 올해 시험 본 거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 문제집인데 같이 한번 봐보세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처음에 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뭘 느끼고 가시면 되냐면 암기라는 걸 꼭 해야 되겠구나. 암기라는 걸 꼭 해야 되겠구나. 자, 2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1번 문제, 2번 문제 있죠.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1번 문제는 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해당하는 자를 찾으라고 그랬죠? 해당하는 자를 찾으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암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일단 푸는데요. 거기다 또 박스 문제잖아요. 문제가 박스 문제잖아요. 박스 문제는 풀기가 더 쉬워요. 왜 쉬우냐면 자, 거기 기억해 보시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채권을 가압류한 자 그랬어요.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다. 이미 이걸 외운다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외워요. 그럼 이제 자, 기억이 들어가야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이 들어가야 답이 되니까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요. 1번 아니면 2번인 거예요. 3번, 4번, 5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니은 보시면은 통정허위 표시에서 설정된 저당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럼 얘도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잖아요.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니까 얘도 제3자잖아요. 이것도 우리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디귿 니을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문제가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 근데 이건 지금 지문이 4개밖에 없는 거잖아.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야 돼? 더 빨리 푸셔야지. 이건 푸는데 사실은 10초 이상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거 암기 문제고요. 자, 2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인 것은 외웠으면 바로 최고. 그럼 이거 푸는 데는요. 1초.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외웠냐 안 외웠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외우기만 했으면 이것도 금방 풀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4번 보세요.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논점.
해마다 문제가 출제되는 이 부분이에요. 103조 물어보면 다음 중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이렇게 맨날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또 무슨 문제예요? 박스 문제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푸는데 사실은 10초 이상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많이 걸리지 않아요. 지금 3문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은 몇 번 문제가 있냐면 18번 문제 한번 가보세요. 자,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랬거든요. 이것도 지금 짧죠. 그렇죠? 이것도 단순 암기 문제거든요. 응?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는 점유를 일단 해야 되거든요. 점유를. 근데 1번 저당권은요.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저당권자가 은행이죠. 은행이 우리 집 점유하고 있어요? 은행이 우리 집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저당권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4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6번 가보시면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지문 자체를 보시면 어때요? 짧죠?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것도 단순 암기 문제예요. 지금 3번의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근데 이거 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요물 계약 딱 2개밖에 없어요. 현상 광고하고 계약금 계약하고. 그렇죠? 그거 딱 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틀린 거잖아요,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 이상하다.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는데. 뭔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문제는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시험 문제를 낼 땐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게 문제를 낼 때는 항상 난이도 상, 중, 하를 배치를 하게끔 돼 있고, 상이 30%고요, 중이 40%고, 하가 30%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도 30%는 있는 거예요. 모든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그러는데 어렵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다 그러면 요 난이도 상짜리가 요게 한 40% 정도 되는 거지.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어려우냐면 이게 어려워. 이게. 짧게 물어보는 거 있죠? 그게 더 어려워. 말이 길게 물어보는 건 조금 읽다 보면 이게 문맥이 이상하거나 이거 많이 보던 거라서 익숙해져 있어 잘 푸는데 거꾸로 짧게 물어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시험 후반기로 가면 공부하는 기간이 9월달, 10월달 갈수록 더 어려워요. 그 왜 그러느냐? 외우질 않아서 그래요.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암기를. 지금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확보되려면 이렇게 짧은, 지금 5문제 봤어요, 지금? 자, 한 번 더 봅시다. 40번 문제 보세요. 또 있어요. 짧은 문제 또 있는데 40번 문제 보시면 진짜 짧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자,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운전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이거는 3년. 그렇죠? 이건 법이 개정된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개정된 내용만 알면요. 바로 3년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힌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3년이 4번 지문이거든. 그렇죠? 3번이 4번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3년 생각해 놓고 3번에 동그라미 한 거야. 아니, 본인은 3년을 알았다니까. 3년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4번 지문이잖아. 그럼 4번 지문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이니까 3번에다 동그라미 한 거야. 아니, 그런 분이 있다니까, 그런 분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지금 80번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80번까지 풀었잖아요. 문제 80번까지 풀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극도로 지쳤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3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3번이 4번에 있으면 4번에다가 마킹을 해야 되는데 3번에다 마킹을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만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민법이 어려웠다 그러는데 민법이 어려운 게 왜 어렵냐 그랬더니 지문이 길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6문제나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섯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기본적인 점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저는 아예 암기 이거 하라고 암기상 정리를 만들어 줘요. 아예 그냥. 처음에는 2장 드렸다가 나중에 1장으로 줄여줘. 이것만 외워라. 이것만 제발. 이거라도 외워라. 그럼 된다니까. 응? 그런데 공부하는데 기본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공부를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예요? 책 덮어놓고 당신 이 책에 있는 내용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결국 그 얘기는 외우고 있어? 못 외우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의 본질은 결국은 암기예요. 근데 왜 암기가 안 될까요?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그래. 양이 많아서. 아니 나는 뭐 나이가 먹어서 암기가 안 돼. 그거 다 근거 없는 얘기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체력 순발력이 떨어지는 건 있어도 암기력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시잖아. 그러니까 신중하신 거야. 그래서 뭐가 많으냐? 자료가 많아. 동네방네 자료를 다 모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어떻게 되냐면 더 양을 줄여야 돼요. 응? 왜 암기가 안 됐냔 말이에요.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반복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걸 외워.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분량을 안 줄여서 그렇잖아요. 모든 죄악의 시작은 분량이 많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양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오늘은 뭘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입력하고 가셔야 되냐면 시험 공부하는 거다.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암기를 해서 근데 암기할게요. 아주 많으면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암기할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응? 암기할 게 많은 게 아니라 그 암기된 내용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바탕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해도 돼요. 암기가 바탕이 되면 이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암기가 바탕이 되면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암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암기를 양이 많으면 못하니까 줄이는 거지. 근데 줄이는 일은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양을 줄여드리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양을 늘리지 않게끔 내가 아무리 양을 줄여주면 뭐해. 어디 가서 또 양을 늘려오는데 막 인터넷 같이 찾아가지고서 막 양을 늘려와요 그냥. 근데 또 양을 늘려왔는데 본인은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보는데 나는요 이거 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근데 또 그런 말은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면 저한테 부탁을 하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해달라. 예? 그러면 그런 얘기 해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사인을 하면 그럼 내가 해드릴게. 막 불러다가 원장실에다 불러다 놓고 막 그냥 왜 그러냐고 해. 양 줄이라고. 내가 그렇게 해드릴게. 근데 이거 미리 서약서 받아야 돼. 근데 그냥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본인이 생각이 있어서 누가 또 좋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또 돈까지 2만 원 3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보지 말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좋아 보여요 또 그게. 달콤하거든. 달콤한데 막상 볼라 그러면 부담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양 줄인다. 그렇죠? 올해가 양띠거든요. 양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무덤을 파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양이 늘어나서 무덤을 파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면 암기도 될 거라고요. 내가 줄여 드릴 테니까 양 많은 과목이 있잖아요. 민법, 공법이 양이 많은 과목이잖아요. 사실은 학개론이 제일 양이 많은 과목인데 학개론 선생님들이 이제 노하우를 찾았어. 노하우 찾은 게 이거. 학개론은 거의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학개론 선생님 기출문제 범위된 데에서 양을 줄여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학개론 선생님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진도 맞추고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게끔 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양이 많은 게 민법, 공법이잖아요. 나머지는 양 안 많아요. 나머지는 뭐 세법이나 공시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양 안 많아요. 중개사법도 양 안 많아. 민법 분량이 막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 거기다가 그 중개사법 내용의 상당수는 또 민법하고 중복돼요. 반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했던 거 또 나와. 그러니까 그 양이 많은 게 아니죠. 양이 많은 거는 딱 3개예요. 민학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과목을 민법, 학개론, 공법 그러잖아요. 민, 학, 공, 민, 계, 공.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세 과목이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과목은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양은 내가 민법은 내가 확실하게 줄여드릴 거고, 우리 이제 공법을 강의하는 이동희 선생님도 한 장에 끝내요. 나중에 공법을 한 장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해와.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하더라고. 그래서 한 장에 딱 공법을 끝내서 그걸 또 이동희 선생님이 또 녹음을 한대네. 녹음을 해서 mp3 파일을 준대. 그러니까 막판에는 한 장으로 딱 정리하고 가라 이거지. 그렇게 줄여준대. 줄여줘야 돼. 선생은 양을 늘리면 안 돼. 선생이 내가 지금 양을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양을 늘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양을 줄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줄여줄 테니까 이거는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특별관리 대상으로 사인하시면 제가 암기 했나 안 했나 중간에 복도에서 만나면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면 신청을 하시라니까. 신청을 하면 내가 해드릴게. 근데 신청도 안 했는데 막 얘기하면 네가 뭔데 임마 나한테. 응?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만 하시면 내가 해드릴게. 원하시면. 나는 꼭 붙어야 된다. 난 내년에 꼭 붙어야 된다. 반드시 붙어야 된다. 신청만 하시면 내가 해드릴게. 난 그럴 수 있는 그 고난과 그게 있어요. 응?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암기. 암기를 하려면 양이 줄여져야 된다. 오늘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1번, 2번까지는 잘 됐는데 또 3번이 기억이 안 나네. 3번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이게 학원 커리큘럼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제에 강해져야 돼요. 문제에 강해지고 친해지려면 문제를 빨리 접해야 돼요. 근데 문제풀이 과정이 보통 7월에 있잖아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기 때문에 문제를 저는 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3월부터. 한 바퀴 돌았잖아요. 1, 2월 달에 한 바퀴 돌았으니까 3, 4월 달에 이제 두 바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고 요때 이제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 있죠? 여기 반복하는 거, 복습하는 거. 뭘 통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야 되니까 요 문제집을 따로 만들어요. 요 문제집을. 그래서 요 문제집 제목이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문제집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라 2016. 제목이 또 중요해. 제목이 응답하라 2016. 자, 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출문제. 그렇죠?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집인데 조금 다른 기출문제집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민법은 중개사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도 다 보거든요. 감정평가사, 변리사, 뭐 주택관리사, 법무사 다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건 그럼 다른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문제 유형이 거의 같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선 이걸 물어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안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그거 물어볼 차례예요. 올해 나왔던 우리 기출문제 상당 부분도 이미 다른 국가고시에서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를 많이 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집을 만든다고요. 저는 3월 달에 이게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3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먼저 이걸 풀어오라. 그럼 이제 진도 나갈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나가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와야 돼. 복습을 해서 풀어와야 돼. 그럼 나는 풀어왔는지 안 풀어왔는지 어떻게 해요? 검사예요. 검사에서 도장 찍어요. 참 잘했어요. 응? 철수 0이 있는 거 있죠? 도장 찍어요. 응? 잘 모르시는 분 있나 본데 저는 그렇게 해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답하라 2016 요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민학공은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요거 문제 있잖아요. 요 해설 강의를 다 공짜로 들으실 수 있어. 왜? 제가 원장이잖아요. 제가 수업이 금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있잖아요.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제가 토요일 날 매주 무료 수업을 할 거예요. 매주.
근데 민법이 일단 잡아야 돼, 민법을 먼저. 그러니까 민법 수업을 많이 해야 이 학원의 합격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학원은 다른 거 없어. 뭐 시설 그거 다 기본이야. 다 시설 좋고 다 기본이고 일단 합격률이 높아야 돼. 일단 합격률이 높으면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합격률 높은 학원이니까 많이 소개해서 올 거 아니에요. 이 학원에서 합격을 했는데 그럼 그 학원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이 학원을 다녀봤는데 좋으면 서로 보내줄 거 아니야. 그게 최고의 홍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응? 아무리 뭐 찌라시 돌리고 해봐야 누가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률을 일단 높이는 게 최고의 홍보다. 그럼 합격률을 높이려면 일단 민법이 돼야 돼. 그럼 내가 민법 선생이잖아요. 그럼 뭐 뭘 하겠어요, 나는? 해야지.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계속 이거 해드릴 거야. 이거에다가 다른 거 뭐 이렇게 할 거는 계속 해드릴 거야. 그러면 적어도 민법 하나에선 적어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부의 반이 민법인데 민법만 잡으면 그럼 나머지 과목은요 쉬워진다니까, 편해진다니까. 편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1월달서부터 4월달까지 빨리 잡아야 된다고. 빨리. 그냥 작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뭘 한다? 반복을 한다. 이게 세 가지였죠. 제가 강조했던 게.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번엔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 얘기했어요. 자,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같다.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하고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같다. 그러니까 민법도요, 분량 줄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암기할 거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은요 반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은 다를까요? 공부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공부하는 방법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시험을 단번에 합격하는 방법과 똑같다. 같다. 같으나 이제 조금 과목별로 특성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개론이라는 과목은 계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과목별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법도 공법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과목별 특수성은 그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고, 저는 이제 민법 선생이니까 민법은 특수성. 민법은 뭘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민법은요, 조문 판례 공부하시는 거예요. 모든 개념은 다 어디냐? 조문 판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문 판례만 가지고서도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조문에 다 있다니까요. 조문에. 근데 조문을 잘 안 봐. 조문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조문은 어떻게 돼 있다? 조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거 지난 시간 다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 봐. 일주일 사이에 다 잊어먹는다니까. 자, 조문은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그게 뭐예요?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법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뒤에? 그러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건 또 뭐라 그랬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조문은 요건과 뭐로 돼 있다? 효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원칙과 뭐로 돼 있다? 예외로 돼 있다. 근데 이 조문에 문제가 있다. 조문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써져 있어요.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거기까지가 요건이잖아요. 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런데 도대체 선량하다는 게 뭐예요? 풍속은 또 뭐야? 기타, 사회질서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법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정해줘야 돼요? 판례. 누가 심판을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판례다 이거예요. 오늘 또 제가 기출문제 요거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번 세보세요. 문제에서. 집에 가서 세보셔도 돼요. 문제 맨 뒤에 보면 민법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견해 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문제 맨 뒤에 써져 있어요. 그게 거의 30문제가 넘어요.
민법 문제 맨 뒤에 보시면 견해 대립 있음 판례 의함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판례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구나. 지금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다 뭐겠어요? 조문 아니면 판례예요. 그럼 또 볼까요? 그러면 자 29페이지 다시 봐보세요. 그럼 같이 봅시다. 몇 개인지 한번 세 볼까요? 그러면 네? 자 29페이지 보면 1번, 2번 다 다툼 있음 판례에 따름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1번서부터 10번까지는 다 그렇게 돼 있네. 그렇죠? 12번만 안 그렇네. 12번만. 그렇죠? 12번만 판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13번, 14번, 15번 다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이네. 그렇죠? 17번만 아니네. 그리고 또 다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이고 21번만 아니고 또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거의 대다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판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단순화시키면은 민법은 뭐 한다? 조문 판례 한다. 그렇죠? 조문은 요건, 효가, 원칙, 예외죠. 그렇죠?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법률 행위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이러한 법률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키워드. 그 다음에 결론. 그래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면요. 해당하면 판례 맨 끝에 적극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해당하지 않으면 맨 끝에 소극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적극 무슨 뜻이냐. 이게 긍정. 그렇다. 맞다. 해당한다 그 뜻이고 소극은요. 부정. 그렇지 않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 조문 판례 하시는 건데 이게요. 조문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말이 어렵게 돼 있잖아요. 판례도요. 역시 말이 어려워요. 응? 말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말을 또 문제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어떻게 써요? 말이 어렵겠죠. 문제도 말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풀어야죠. 여기 세 번째는 항상 같아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법은 이렇게 쭉 읽어도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문제를 하나 딱 풀어봤더니 아, 그 얘기구나. 아, 이거구나. 왜냐하면 기본소라는 얘기는 기본소는 이게 말이 많아요. 쭉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말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잖아요.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형식이 두 가지 아니에요? 틀린 거 찾아라 아니면 맞는 거 찾아라.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틀린 것은 뭐뭐뭐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은 그렇죠? 그래서 밑에 1, 2, 3, 4, 5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그럼 2, 3, 4, 5번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문제는요. 지문이 길지가 않아요. 한 줄에서 한 줄 반, 길면 두 줄까지. 그러니까 지문이 짧거든. 그런데 짧은 요 내용은 다 맞는 거잖아요. 이 맞는 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 기본서를 읽을 때는 내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 보니까 아 그래 이거구나. 개념을 잡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기본서에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는요 딱 4개잖아요 지금. 5개 안으로 딱 줄여진 거 아니야.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 논점에 관해서 물어볼 거를 5개 제일 중요한 걸 뽑아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있다를 없다로 바꾸고 없다를 있다로 바꿔갖고서 함정을 판 것밖에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딸막하게 탁탁탁탁 정리를 해준다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문이라 그래요. 지문. 1번 지문, 2번 지문. 그러니까 지문에 강해져야 돼. 지문에 강해지면 문제에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야. 또 민법 문제 중에서 사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기출문제 보셔도 사례 문제가 여러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사례는 실제로 일어난 케이스잖아. 그러면 그냥 글로 읽었을 때는 빡딱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례 문제 하나 풀어보니까 아 이거구나. 가장매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법률관계 이해를 못하는데 사례 문제 하나 딱 풀어보니까 아 이건데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뭐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어렵게 하냐고.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게 훨씬 빠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빨리 감을 잡는 게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빨리 감을 잡아서 저는 3, 4월 달에 빨리 감을 잡아서 5, 6월 달까지 1차 과목을 빨리 끌어올려 놔야 된다.
5,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빨리 끌어올려놔야 제가 1학기, 2학기 나눴잖아요. 2학기가 7월 달부터잖아요. 7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뭘 시작할 수 있어요? 2차 과목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들이 상당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차에서 늦게 시작하시는 거야. 1차가 빨리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7월 달 이후에도 1차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까 2차 과목이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8월 달, 7월 달 지나서 8월 달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포를 한대, 2포. 2포가 뭔지 아세요? 2차 포기. 2차 포기? 그래서 1차만 하신다는 거야. 1차만. 왜냐하면 그러면 물론 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1차가 안 잡혔으니까 1차라도 붙어야지 다음에 2차 붙을 거 아니냐 이런 거지. 그 계산이 다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럼 다음에 또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다음에 했을 때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들 많냐면 최근에 그래요. 1차 붙고 다음에 2차 가서 2차 떨어졌어. 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독하게 하시더라고. 독하게 해서 그 다음에 1차, 2차 다 붙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근데 그럼 벌써 공부 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부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자격증 시험은 꼴등이 됐더라도 빨리 합격해서 자격증 따서 나가는 게 최고지 꼭 수석으로 안 붙어도 돼요. 수석은 발표도 안 해요. 응? 발표도 안 하니까 그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나 차석으로 붙었다. 양심이 있으니까 나 차석으로 붙었다. 그럼 발표를 안 하는데 뭐 알 수가 없는데 뭐. 응?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빨리 감을 잡으셔야 된다고. 1차 과목은 잡으셔서 6월 달까지 일단 민법학하고 개론을 점수를 올려놓으셔야 돼. 그러면 2차 과목은 나머지 7월 달 이후에 하실 수가 있다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 과목은 공법을 제외하고는 양이 이렇게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공법이 1차 할 때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어느 정도 기본 감만 잡아놓고 있으면은 그럼요. 7월 달 이후에 충분히 2차 과목 집중해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셔야 돼. 그러니까 서둘러야 돼. 조금 서둘러야 돼. 그건 누가 서둘러야 되냐면 1차 선생이 서둘러야 돼. 1차 선생이 서둘러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빨리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올라올 수 있다고. 안 그러면 공부기간 길어져요. 공부기간 길어지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건데 사실은 공부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어디 아프더라고. 어디 아파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빨리 끝내셔야 돼. 빨리 끝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민법은 이렇다 이거예요. 되셨죠? 그렇죠? 오늘 이제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다시. 자, 지난번 받았던 프린트 보시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 법의 체계 있죠? 법의 체계 여기요. 체계, 목차, 논점에 따라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민법이란 과목에 체계가 딱 잡혀 있고 그 체계는 이미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민법은요. 민법 총칙이 있고 재산법이 있고 가족법이 있고 재산법은 물권법, 채권법이 있고 가족법은요. 친족법, 상속법이 있다. 그건 이제 이미 하신 거고 이번에 법의 체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법은 뭐로 돼 있죠? 조문이요. 그렇죠? 법은 조문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조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법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겠어요? 조문이니까. 여기 있네요.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요. 조문이니까 거기 써놓은 것처럼 자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게 제일 큰 틀이에요. 응?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요 법의 체계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민법의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민법을 하시는 거니까 자 이제 민법의 체계를 해볼게요. 민법의 체계는요 같습니다. 여기요. 단번에 시험 합격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체계도요. 민법의 체계하고 같다고. 민법은 뭐 법 아닌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은 앞에다가 법률자만 더 붙여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요.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게 체계예요.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이 법률 효과가 정해져 있어요. 법률 효과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법하고 도덕의 차이점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도덕은요.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근데 법은요. 위반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권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법이 정하고 있는 건 뭘 정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예요, 권리. 그렇죠? 권리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권리예요, 권리. 이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다? 법이 규율하는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법률 요건이 변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변하니까 법률 효과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권리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고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뭐라 그런다 그랬냐면 권리 변동. 그래서 이 법률 효과는 정해져 있어요. 권리 변동입니다.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이다. 그런데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이 있어야죠. 요건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민법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률 규정이 있다. 딱 두 개 있어요. 그런데 법률행위, 법률규정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라 그러면 말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해라? 매매계약. 그렇죠? 매매계약이요. 법률행위라고 나오면 매매계약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매매계약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은 매매하는 거죠. 그럼 매매는 뭐 하는 거예요? 매매는 뭐 하는 거다? 얘기 안 하면 매매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 매수하는 거다. 매도는 뭐다? 매도, 파는 거, 그렇죠? 매수, 사는 거, 그건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법 공부할 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매도는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고, 매수는요,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한 거고, 그게 조문에 다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 보셨는데, 어디 있냐면, 지난주 받으셨던 프린트 있죠? 거기 지금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밑에. 563조 있죠. 그렇죠. 다 조문에 있다니까요, 조문에. 563조 보시면 매매에 의의돼 있잖아요. 보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약정했죠. 그렇죠? 재산권 이전 약정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매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할 걸 약정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매수요. 그 매매 계약은 뭐 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가 뭐라고요?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표시라 그래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어떤 의사요?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매수는 뭐예요? 의사표시요. 무슨 의사예요?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는 매매 계약은 어떻게 법률 효과 발생하냐면 의사 표시한 대로, 말한 대로, 원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규정은 어떻게 법률 효과 발생한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서 정한 대로. 법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750조 불법행위 있죠. 그렇죠? 불법행위. 그 불법행위가 750조 조문이잖아요. 그럼 조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요.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건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게 요건이잖아요. 는, 그 다음에 뭐예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게 뭐예요? 효과예요. 그렇죠? 그럼 요건이 세 가지네. 제일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쓰이죠. 고의 또는 과실을 뭐라 그랬어요? 귀책 사유. 이게 이제 용어야, 용어. 이렇게 해서 용어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야.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 사유라고 그래요. 귀책 사유가 뭐예요?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법행위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위법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요건에 해당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손해를 가한 자가 누구예요? 가해자.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뭐 해줘야 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니까 피해자는 뭐가 생겨요? 손해, 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는 거죠. 채권이 청구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는요. 법률 규정에서 정한 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어떻게 법률 효과 발생해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 발생한다. 그러면 필요한 게 이거죠? 얘하고 얘는요. 성질이 같다 다르다. 얘는 이렇게 법률 효과 발생하고 얘는 이렇게 법률 효과 발생한다는 얘기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성질이 다르죠. 성질이 다르니까 규정이 서로 준용된다 안 된다. 준용이 무슨 소리예요? 여기 있는 조문이 여기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질이 다르면 적용되는 원리가 서로 다르니까 규정이 서로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걸로 얘기했어요. 민법 총칙은 뭐의 총칙이다? 재산법의 총칙이다. 그러니까 어디만 적용된다? 재산법에만 적용된다. 성질이 다른 가족법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법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법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송법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성질이 다르니까. 얘 성질 두 개 같아야 달라요? 법률 효과 발생하는 게 틀린데 어떻게 성질이 같겠어? 그럼 성질이 다르잖아요. 성질이 다르면 규정이 서로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용어 하셨어요? 준용. 준용은요. 여기 있는 조문이 여기 적용되는 거 그게 준용이잖아요. 그런데 일로 적용이 돼 안 돼?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질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규정이 서로 준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민법의 체계예요. 이 민법의 체계에 따라서 민법 총칙도 그렇게 돼 있고 물권법도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채권법도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체계만 알면 그럼요. 같은 게 어떻게 된다? 반복이 돼요. 체계만 알면 같은 게 그대로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위에 3페이지 위에 여기 그림 있죠? 여기 법률행위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하는 거 그림 하나 그려놨잖아요. 요거 그림 같이 또 보십시다. 자, 법률행위요. 칠판이 기니까 좋네요. 그냥 쫙 써도 뭐. 자,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매매계약이요. 그 매매계약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인, 매수인.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을 당사자. 매매계약 하는 사람, 당사자.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제3자. 이러면서 용어하는 거예요. 용어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있죠? 언제나 문제에서는 매도인이 갑이에요. 이쪽에다 매도인 쓰고 이쪽에다가 매수인 써요. 그러니까 갑이 누구요? 매도인이요. 을은 누구요? 매수인이요. 갑이 자기 X 부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사람 이름은 언제나 가불병으로 나와요. 오늘 기출문제 드렸잖아. 그럼 문제를 보시면 사람 이름은 언제나 가불병으로 나와요. 부동산 나오잖아요. 그럼 X, Y 부동산으로 나와. 그러니까 미리 문제에 익숙해지시라는 거야. 문제. 사람 이름을 A, B, C로 내지는 않아요. 사람 이름은 언제나 가불병으로 나와요. 그럼 갑이 거의 매도인이에요. 안 바뀐다고 이거. 응? 자, 그래서 갑은 자기 X 부동산을 을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겠다. 10억 원에 뭐 하겠다? 매도하겠다. 먼저 뭐 했어요? 먼저 의사표시했죠. 먼저 의사표시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청약이라 그래. 청약.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왜 이제 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분양한다고 왜 신문 광고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 그러고 그 유인에 넘어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청약을 하죠. 아파트 청약을 하잖아. 청약. 그 청약을 하시는 거야. 청약. 매도하겠다고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을이 그래 내가 매수하겠다. 매수하겠다고 이 청약에 대해서 뭘 했어요? 승낙을 하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청약 승낙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 그렇죠? 승낙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매도, 매수, 의사가 서로 합치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성립해요?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매매 계약이 뭐예요? 여기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에 해당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줄이 거져요. 줄이 거진다는 얘기는 법률 관계가 있다. 법률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서로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 줄을 아무 때나 긋는 거 아니에요. 줄이 거져 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법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률 관계가 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권리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권리를 좋아해요? 의무를 좋아해요? 권리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권리 중심으로 본다고요. 권리 중심으로. 그래서 둘이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이 매매 계약이 지금 법률 요건이잖아요. 자,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해야 돼요? 효과가 발생해야죠. 근데 효과는요,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의사표시한 대로. 그렇죠? 갑이 을한테 뭐라고 의사표시했어요? 매도하겠다고. 매도가 무슨 소리야?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생겨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을은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했죠. 자, 이 청구권이 뭐라 그랬어요? 채권이에요. 채권이 어떻게 됐어요? 발생했죠.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권리 변동이 일어났죠.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을은 갑한테 뭐라고 의사표시했어요? 매수하겠다고. 매수가 뭔 소리요?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은 뭐가 생겨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갑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금 지급 청구권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산권 이전 청구권 발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죠. 요건에 해당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은요. 매도하겠다고 청약, 매수하겠다고 승낙 이게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청약 승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사표시야. 청약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부른다고요. 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법률 사실이 있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됐고 요건에 해당하니까 뭐가 발생했고 효과가 발생했고 그렇죠? 법률 요게 사실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약속을 했잖아 지금.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고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이행을 해야지.
그럼 잔금 날짜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잔금을 줘야죠. 그렇죠? 만약에 아까 우리가 10억에 매매 계약했다 그랬으면 계약금으로 일단 얼마 줬겠어요? 계약금으로 일단 1억 줬을 거 아니에요. 잔금 날짜가 되면 이 을은 갑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잔금 지급해야죠. 나머지 9억 원 줘야죠. 그렇죠? 잔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갑은 잔금을 받으면서 뭘 줘야 돼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 줘야죠. 그렇죠? 등기 서류 교부해 줘야죠. 이 등기 서류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등기 필증. 여러분들이 집문서로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등기 필증. 두 번째는요. 매도용 인감대 줘야죠. 그냥 인감이 아니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대 줘야죠. 그게 등기 서류예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 서류 받았어요. 을이 받았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해요? 받았다고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법무사한테 맡겨서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해야죠. 플러스 등기. 그러면 이제 이 을은 뭘 취득해요? 그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등기부에 을의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갑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줄거지죠? 등기부에. 줄거진다는 얘기는 갑은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소멸했다. 그렇죠?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여기 거는 소유권이 소멸했어요. 그렇죠? 소유권이니까 이건 뭐죠? 여기는 청구권은 채권이고 여기는요. 물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물권이 소멸했고 여기는 물권이 취득했고 발생했고 그럼 이제 지금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물권 변동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요. 여기 매매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지금 재산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발생했으니까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권리가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럼 채권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물권법으로 가면 물권 변동이 되는 거고 채권법으로 가면 채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만 알면 양이 팍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반복되는 건지 모르면 따로따로 다 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 그러고 이게 채권법이잖아요. 지금 채권 발생했잖아. 그럼 채권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요. 물권이 발생했고 물권이 소멸했으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부를 때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부르는데 지금 채권 변동 일으킨 법률행위잖아요. 이 매매 계약이 채권 변동 일으킨 법률행위잖아.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채권행위. 채권 변동을 일으킨 법률행위니까 채권행위. 그럼 여기요. 등기서류 교부해 준 거 있죠? 요거는 물권 변동을 일으킨 법률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요. 물권행위.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아. 그렇죠? 같은 거 반복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 그러고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이라 그러고 채권법에 가면 채권 변동이라 그러고 그렇죠?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이게 채권법에 가면 채권행위가 되는 거고 물권법에 가면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다른 게 물권행위는 이렇게 뭘 해줘야 돼?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채권행위는요.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 안 해도 그냥 채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라 그랬어.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자 일단 이렇게 매매 계약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등기하잖아요. 등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공시법. 그래서 공시법을 하시는 거야. 그럼 공시를 한다,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물권행위. 법률행위가 먼저 전제가 돼야죠. 그럼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돼요.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상속이야.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럼 아들은요.
등기 안 해도 아버지 부동산 소유권 일단 취득한다고. 왜? 법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아들이 등기를 해야 안 해요? 등기를 하지.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이미 돌아가시면은 그럼 아들은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등기할 때 얘 뭐 내야 된다 그랬어요? 어른? 등기만 하면 돼요?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잖아요. 얘는요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팔았어요. 뭐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법이야. 그게 부동산 세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갑하고 을이 둘이 만나서 매매 계약했어요? 틀림없이 병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 병은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매수인한테 목적물을 확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개사의 의무야. 그럼 이제 중개사는 법이 정한 뭘 받아요?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라고 얘기하는 중개보수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런데 갑은 개인인데 사는 사람 을이요. 이 사람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도시 개발을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개인한테 어떻게 했어요? 선을 그어갖고 이 땅을 뭐 한대요? 내가 국가가 뭐 하겠다?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렇죠? 그럼 수용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정당한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공법이요. 그게 공법이요, 공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사법은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관계인데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그럼 그게 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법 공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학개론 하나 남잖아. 학개론. 학개론 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부동산 값이 아까 얼마라고요? 10억이요. 왜 10억으로 가격이 정해졌냐는 거지. 10억의 가격이 정해진 이유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수요와 공급이래요. 응?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 수요가 많잖아. 전세는 찾아가는 돈이고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다. 그러니까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전세를 선호하지 않잖아. 전세금 받아봐야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나온 이자가 안 나온다고 봐야지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를 선호하잖아.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는 많으니까 전세값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아파트 부산도 자꾸 분양하잖아요. 많이 짓잖아. 그럼 그만큼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요. 아파트 값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물론 또 다른 이유도 또 있을 거야. 그렇죠? 그것 말고 또 있을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학개론이요.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에서 뭐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민법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민법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되셨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하고 연결해가지고서 민법을 쭉 한번 개관을 해드릴게요. 뭘 공부하는 건지 조금만 쉬었다 봅시다.